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 청소를 하다가 소파 밑에서 남편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여권 없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저 강태호 씨 아들입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입니다. 딸만 둘 낳고 아들이 없어서 시댁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남편한테 아들 못 낳았다고 핀잔 들으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낳아 키운 아들이요. 그것도 23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5년입니다. 남편이 25년 동안 다른 여자와 아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내한테는 가족이 전부라고 하면서요. 그 여자한테는 곧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서요. 양쪽 다 속인 겁니다. 25년 동안 두 여자에게 희망 고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아들이 왜 찾아왔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구하러 왔답니다. 본처한테 붙잡혀 있는 아버지를 구출하러 왔다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그렇게 들으며 자랐대요. 아빠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온다고요. 우리가 아빠를 구해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본처를 찾아온 겁니다. 진실을 알려주러요. 아버지에게 새 삶을 찾아주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진실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편을 들었을까요? 아버지를 감싸줬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들은 오히려 본처 편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은닉 증거를 가져다 줬습니다. 법정에서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언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짓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진실이 이기는 걸 보고 싶습니다. 23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62세의 아내, 35년간 속아온 그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너져 내렸을까요? 참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자는 일어섰습니다. 내 인생을 나한테 돌려받을 차례야. 이 한마디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에는 새 여자가 나옵니다. 35년간 속아온 본처, 25년간 기다려온 내연녀,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마주한 두 딸, 또한 두 남자가 나옵니다. 25년간 양다리 걸치며 도망다닌 비겁한 남편, 그리고 아버지의 거짓을 폭로한 숨겨진 아들, 속이는 자와 속은 자, 도망치는 자와 맞서는 자, 비겁한 자와 용기 있는 자, 이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62세 여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숨겨진 아들은 왜 아버지를 배신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결혼기념일에 시작된 지옥. 그 지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오늘 사연에서 확인해 보세요. 챕터 1 결혼기념일의 거짓말. 이른 아침 윤정이는 부엌에서 미역을 물에 불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혼 35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정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소고기를 잘게 썰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미역국 끓여놨어. 정희가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강태호가 와이셔츠 단추를 채우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일어났어. 근데 나 오늘 못 먹어. 태호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왜?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저녁에 외식하려고 예약도 해뒀는데. 정희가 국자를 든 채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 그게.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잡혔어? 오늘 저녁 비행기야. 태호가 정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물을 마셨습니다. 해외 출장? 갑자기? 오늘이 무슨 날인데?
정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급하게 잡힌 거라 나도 몰랐어. 돌아오면 그때 외식하자. 태호가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언제 돌아오는데? 사흘 정도 걸릴 것 같아. 다녀올게. 태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여보, 잠깐. 뭐 챙겨줄 것도 없이 이렇게 가면 어떡해. 괜찮아, 다 있어. 다녀올게. 태호가 캐리어를 끌며 빠르게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오늘따라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정희는 혼자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을 청소하다가 소파 밑으로 빗자루를 넣었을 때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정희가 손을 뻗어 꺼내보니 작은 서류 케이스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희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여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권이 왜 여기 있어?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 여권을 두고 갔습니다. 정희는 급히 핸드폰을 들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태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야, 왜 안 받아? 정희가 중얼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권 없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을 리 없었죠. 정희는 큰딸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오늘 결혼기념일이지? 아빠랑 뭐해?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해외 출장 간다고 아침에 나갔거든. 근데 여권을 두고 갔어. 여권을? 해외 출장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의아해졌습니다. 아빠한테 출장 얘기 들은 적 있어? 아니, 나는 못 들었는데. 이상하다. 아빠 전화해봤어? 안 받아. 일단 좀 기다려봐. 바빠서 못 받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 알았어. 신경 쓰지 마. 정희가 전화를 끊고 여권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정희는 오후 내내 집안을 서성이며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왜 전화를 안? 정희가 문을 열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낯선 청년이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죠. 누구세요? 정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청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청년의 눈매가 어딘가 익숙하다고 느꼈습니다. 저, 강태호 시집 맞죠?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근데 누구세요? 남편 아는 분이에요? 저는 강태호 씨 아들입니다. 정희의 귀에 청년의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강태호 씨가 제 아버지예요. 청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장난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아들이 없어요. 딸만 둘이에요. 정희가 뒷걸음질 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여기 출생증명서하고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준혁이 봉투에서 서류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됐어요. 나 안 봐요. 돌아가세요. 정희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저도 오늘 여기 오기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준혁이 문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니. 나한테 왜 어머니라고 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머니께서 꼭 아셔야 할 일이에요. 제발 이것만 봐주세요. 준혁이 사진 한 장을 정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저절로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태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서 있었고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죠. 이게 뭐야? 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희는 현관벽을 짚으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우리 남편 아들이야? 정희가 바닥에 앉은 채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네, 저는 23이고요. 23년 전에 태어났어요. 정희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태호의 눈매와 준혁의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정희는 35년간 남편과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웃음을 사진에서 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 상처 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니께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준혁이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어머니는 박미선이라고 해요. 아버지하고 25년 전에 만났어요. 아버지가 본처와 정리하고 함께 살자고 약속했대요. 근데 25년 동안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이라는 숫자가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죠. 25년 동안? 네. 저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우리한테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왔어요. 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온 거야? 나한테 와서 뭘 어쩌자는 거야? 정희가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25년 동안 우리한테 오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와서 보니까 준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보니까 뭐,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걸 알겠어요. 아버지는 양쪽 다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시각 아버지는 제 어머니하고 제주도에 있어요. 오늘이 제 어머니 생일이거든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남편은 해외 출장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제주도에 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챕터 2 무너지는 35년. 그날 밤 정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준혁이 두고 간 사진들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3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야? 정희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예뻤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죠. 정희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침 9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큰딸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얼굴이 왜 그래? 서연이 정희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희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서연아, 들어와. 정희가 힘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거실로 따라 들어오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은 뭐야?
이 여자는 누구고? 서연이 사진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 청년이요? 누가요? 강준혁이라고. 23이래. 아빠 아들이래. 서연이 사진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빠 아들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몰라. 나도 어젯밤에 처음 알았어. 정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사기 아니에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출생증명서도 있었어. 그리고 저 사진 봐. 아빠 맞잖아. 서연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얼굴이 분명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그 애가 그러더라. 25년 전에 아빠가 저 여자 만났대. 아내랑 정리하고 같이 살자고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안 지켰대. 25년이요? 제가 7살 때부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서진이가 4살 때부터야.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이 급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아, 나야. 지금 당장 친정으로 와. 빨리.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왜? 무슨 일이야? 와서 얘기해. 빨리 와. 서연이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보다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 아기가 그 준혁이라는 애예요? 응. 어제 본 얼굴이랑 똑같더라. 눈매가 아빠랑 똑같아. 아빠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한테 가족이 전부라고 했잖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3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나도 몰랐어. 1시간 후 서진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언니, 엄마 무슨 일이야? 서진이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서연이 말없이 사진을 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남자 아빠 아니야? 서진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아빠야. 그리고 저 여자는 아빠 내였냐고, 저 아기는 아빠 아들이야. 뭐? 서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저 아기가 다 커서 엄마한테 찾아왔어. 23이래. 말도 안 돼. 언니, 이거 거짓말이지? 서진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다 들었대. 25년 동안 아빠가 저 여자랑 아들을 숨기고 살았대. 서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빠가... 설마...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뭘 더 봐.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서진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제주도에 있어. 저 여자랑 같이. 정희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뭐요? 해외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권이 집에 있었어. 어제 청소하다 발견했어. 서진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태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무슨 일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야? 응? 출장 중이야. 왜? 아빠 여권 엄마한테 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여권이 왜 거기 있어? 태호의 목소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여권 없이 해외 출장을 어떻게 가? 그게 국내 출장이었어. 내가 잘못 말했나 보다. 아빠, 거짓말하지 마.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서진에게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태호 씨, 나야. 정희야. 왜 그래?
어제 강준혁이라는 청년이 우리 집에 왔었어. 전화기 너머로 태호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당신 아들이래. 23이래. 사진도 보여줬어. 정희야, 그게 지금 그 여자랑 제주도에 있는 거 맞아?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5년이야. 내가 당신하고 산 게 35년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희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야. 뭐가 오해야? 25년 동안 다른 여자랑 아들 숨기고 산 게 오해야?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지금 전화로는 오지 마. 당분간 집에 오지 마. 정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과 서진이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두 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서진이 정희를 안았습니다. 35년이야. 내 인생 35년인데. 정희가 서진의 품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서연이 이를 악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태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미선이 다가왔습니다. 태호 씨,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준혁이가 정희한테 갔어. 뭐? 준혁이가 왜 거길 가?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몰라. 그 애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태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 이제 어떡해? 미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일단 서울 올라가야겠어. 정희가 집에 오지 말래. 그럼 나는 어떡해? 미선이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은 일단 상황 정리부터 해야 해. 태호가 미선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서서 태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캐리어에 옷을 집어넣었습니다. 태호 씨, 나 25년 동안 당신만 보고 살았어. 결혼도 안 하고 준혁이 아빠 있다는 말도 못 하고 이제 와서 저 여자한테 가는 거야? 가는 게 아니야. 정리하러 가는 거야. 정리? 무슨 정리? 나랑 정리한다는 거야? 미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고. 그 말 25년째야. 곧 정리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태호가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미선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지금 나 많이 힘들어. 제발 그만해. 당신이 힘들어? 나는 안 힘들어. 태호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이 태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태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태호 씨, 이번엔 진짜 약속해줘. 이번엔 진짜 정리해줘. 알았어. 이번엔 진짜 정리할게. 태호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태호의 눈은 미선을 보지 않고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챕터 3 비겁한 남자의 귀환. 이틀 후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거실에서 고개를 돌리자 태호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죠. 거실에는 정희와 서연,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한쪽에는 준혁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준혁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태호가 준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야말로 25년 동안 뭘 하신 거예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여길 와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태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일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준혁이 물러서지 않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지금 화낼 상황이야? 25년 동안 밖에서 여자랑 아들 숨기고 살았으면서. 서연아, 아빠 얘기 좀 들어봐. 상황이 복잡해서 그랬어. 태호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복잡해요? 바람 피운 거잖아요. 그것도 25년 동안. 서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바람이 아니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어쩌다 보니 25년이에요? 어쩌다 보니 아들까지 낳은 거예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훔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한테 항상 말했잖아요. 우리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서진이가 아빠 딸이라서 행복하다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야. 너희 진짜 소중해. 태호가 서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서진이 손을 들어 태호를 막았습니다. 서진아, 저 사람도 소중하고, 저 아들도 소중하고, 우리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 거였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양쪽 다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 씨, 나 하나만 물어볼게. 정희가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응, 뭐든 물어봐. 그 여자한테도 곧 정리한다고 했어?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나한테 한 것처럼. 곧 정리할게, 기다려. 이런 말. 그 여자한테도 했어?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한테 25년 동안 그 말만 했어요. 곧 본처랑 정리하고 같이 살자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정희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랬구나. 양쪽 다한테 똑같이 했구나. 정희야, 내 말 좀 들어봐. 태호가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25년 동안 뭘 들어? 할 말 있으면 해봐. 정희가 팔짱을 끼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미선이가 임신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어. 그 애를 버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렇다고 너희를 떠날 수도 없었어. 서연이 서진이 엄마 없이 클 수 없잖아. 그래서 25년 동안 양다리 걸치면서 둘 다 속인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속인 게 아니야. 나름대로 책임지려고 한 거야. 책임? 이게 책임이야?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집안 살림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태호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순간 정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두 집안 살림? 지금 나한테 힘들었다고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35년 동안 아들 못 낳았다고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았어. 당신 핀잔 듣고 명절마다 구박받고. 근데 당신은 밖에서 아들 낳아놓고 그 소리 한 거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희야, 그건 따로 생각해야지. 따로? 뭘 따로 생각해? 나한테 아들 못 낳았다고 타박하면서 밖에서 아들 키우고 있었으면서. 정희가 손으로 태호를 밀쳤습니다. 내가 언제 타박했어? 못 낳은 게 아니라 안 낳은 거라며. 둘째 낳고 나서 맨날 그랬잖아.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건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 그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정희가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서연이 정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호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 알아. 미안하면 다야? 25년을 미안해로 끝내려고? 그럼 어떻게 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잖아. 태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빠, 지금 피해자인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피해자라고 했어? 표정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억울한 표정 짓지 마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태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했잖아요. 곧 정리한다고 기다리라고. 25년 동안 희망 고문하신 거잖아요. 준혁아, 너는 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잖아. 태호가 준혁에게 화를 냈습니다. 쟤 때문이요? 아버지가 25년 동안 거짓말한 게 쟤 때문이에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기다렸는지 알아요? 생일마다 명절마다 혹시 오실까봐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컸어요. 준혁아, 아버지한테 저희가 뭐였어요? 숨겨야 하는 짐이었어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준혁아. 미안하다는 말, 이제 듣기 싫어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가 태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 뭔데? 그 여자 사랑해?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사랑했어? 정희야, 그런 질문은. 대답해. 35년 동안 살았으면 그 정도는 대답할 수 있잖아. 정희가 다그쳤습니다. 둘 다 내 방식대로 사랑했어. 태호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욕심이야.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포기 못해서 둘 다 붙잡고 있었던 거야. 사랑이 아니라 비겁한 거야. 정희의 말에 태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 뭐라고 불러야 해요?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서진의 말에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아, 나 아빠야. 그건 변함없어. 아빠 맞아요? 우리 알던 아빠 맞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서진이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이 태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오늘은 그냥 가세요. 엄마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서연아, 나갈 데가 없어. 그 여자한테 가면 되잖아요. 2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서연이 등을 돌렸습니다. 태호가 캐리어를 쥔 채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가 태호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가줘. 오늘은 얼굴 보기 싫어. 태호가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태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희야, 나 진짜 미안해. 정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준혁이 정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일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안 왔어도 언젠간 알았을 거야. 오히려 고마워. 35년 만에 진실을 알게 해줘서. 정희가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힘들었겠다.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느라.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하루였습니다. 챕터 4 희망의 실마리. 일주일 후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수소문에서 찾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정혜 씨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25년간 외도를 했고 숨겨진 자녀도 있다는 거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혼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인데요.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재산이요? 네. 혹시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이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집이랑 건물 하나가 공동 명의로 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도 있고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에 미리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호사의 말에 정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빼돌린다고요? 네. 이혼 예상하고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놓는 거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부동산 서류와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던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공동 명의였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니 태호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변경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적금 통장 2개가 해지되어 있었고 잔액은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좀 올 수 있어?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와서 얘기할게. 빨리 와. 1시간 후 서연과 서진이 도착했습니다. 정희가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거 봐. 공동명의였던 상가가 아빠 단독명의로 바뀌어 있어.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석 달 전이네요. 아빠가 미리 빼돌린 거예요. 적금도 다 해지됐어. 2천만 원짜리 2개. 정희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빠가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한테 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서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떡해. 엄마 재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진짜였어. 정희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동안 같이 읽어온 건데 내가 살림하고 애들 키우는 동안 당신은 재산 빼돌릴 궁리를 하고 있었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포기하지 마.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계세요? 응, 들어와. 서진이 준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준혁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명의로 옮긴 재산 내역이에요. 아파트 2채하고 상가 1곳이요. 정희가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박미선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계좌 이체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저희 어머니 서류함에서 몰래 복사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어머니한테 불리한 거잖아. 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야? 정희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가 본처한테 붙잡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양쪽 다 속인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도 속고 어머니도 속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 짓이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25년 동안 아버지가 본처 때문에 못 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비겁했던 거예요. 선택을 못해서 둘 다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한테 이걸 줘서 내 어머니가 불이익 받을 수도 있어. 괜찮아? 저희 어머니도 알아야 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25년 동안 속았으면
이제 진실을 알아야죠. 준혁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거면 아빠가 재산 빼돌린 증거가 돼요. 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요. 정말? 정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혼 소송 때 재산 은닉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아빠가 엄마 몰래 빼돌린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근데 너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아버지 편 들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저는 진실이 이기는 걸 보고 싶어요. 2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자랐거든요. 이제는 진짜가 뭔지 알고 싶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부모 잘못 만난 것뿐이야. 어머니,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정희가 준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에 찾아왔을 때 어머니 마음 많이 아프게 했죠? 아니야. 내가 안 왔으면 나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야. 진실 알려줘서 고마워. 정희가 준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진이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혁 씨, 밥 먹고 가요. 저녁 차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먹고 가요. 우리 엄마가 미역국 잘 끓여요. 서진이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희와 두 딸 그리고 준혁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준혁이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정희가 서랍에서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27살의 정희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태호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 사람은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걸까? 결혼할 때부터였을까? 정희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진 속 태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나한테 돌려받을 차례야. 정희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의뢰했습니다. 챕터 5 드러나는 진실. 한 달 후 이혼 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서연, 서진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태호와 마주쳤지만 정희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 한쪽에 박미선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선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정희는 미선을 힐끗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태호는 아내와 합의하에 재산을 분리한 것입니다. 재산 은닉이 아닙니다. 정희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원고 몰래 공동명의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아파트 두 채와 상가 한 곳을 이전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재판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재산 이전은 이혼 논의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계획적인 재산 은닉입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태호에게 속삭였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저으며 무언가 말했지만 변호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재산 이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사업상 필요하면
왜 배우자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전했습니까? 그게 태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3자 박미선 씨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2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까지 둔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 몰래 내연녀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입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책임이라고요? 재판장이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배우자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것이 책임입니까?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이 잠시 쉬는 시간, 미선이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태호 씨, 저 재산 내 명의로 옮긴 거 나도 몰랐어. 우리 미래를 위한 거라며.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아,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해? 중요하지. 당신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잖아.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동안 곧 정리한다고 했잖아. 근데 정리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도 속은 거잖아. 저 여자처럼. 미선이 정혜 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도 25년 버렸어. 결혼도 못하고, 준혁이 아빠 있다는 말도 못하고, 당신이 오겠다고 해서 기다린 거야. 미선아, 제발 지금은 뭐? 이제 와서 나한테 조용히 하라고? 25년 동안 조용히 했잖아. 이제 더는 못 참아. 미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둘을 쳐다봤습니다. 태호가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보잖아. 보면 어때? 다 알게 됐는데 이제 와서 뭘 숨겨. 미선이 태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그거 알아? 미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청석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저 여자한테도 똑같이 한 거구나. 우리한테 한 것처럼. 서연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정희와 미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선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미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죄송해요? 다 죄송해요. 25년 동안 남의 남편 붙잡고 있었으니까. 미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쁜 거죠.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났으니까. 처음에 알았어요? 아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준혁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미선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알고 나서 왜 안 떠났어요?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달렸어요. 곧 정리하고 같이 살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 말 믿었어요? 바보 같죠? 25년 동안 그 말 믿고 기다렸어요. 미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둘 다 저 사람한테 인생 빼앗긴 거예요. 당신은 25년, 나는 35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선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워해봤자 남는 건 없어요. 저도 이제 앞으로만 보려고요. 정희가 담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미선은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양측 변호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재산 은닉 행위가 명백히 인정됩니다. 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혼 논의 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이전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정당한 재산 분할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태호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잠깐만. 정희가 걸음을 멈추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35년인데. 35년 동안 속인 건 당신이야. 나도 나름대로 힘들었어. 두 집안 살림하느라. 또 그 얘기야? 정희가 태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고? 나는 안 힘들었어? 아들 못 낳았다고 구박받으면서 시댁 눈치 보면서 35년 살았어. 근데 당신은 밖에서 펑펑 쓰면서 아들 키우고 있었잖아. 정희야, 미안하다는 말 하려면 하지 마. 듣기 싫어. 정희가 등을 돌렸습니다. 정희야, 제발. 태호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가 태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이제 나한테 손대지 마. 정희가 차갑게 말하고 걸어갔습니다. 서연과 서진이 정희의 뒤를 따랐습니다. 태호는 복도에 혼자 남아 정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실현. 최종 재판을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서연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재판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힘내. 서연이 정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 보이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희의 눈앞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서연이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좀 어지러워서. 정희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가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에는 산소 호스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주사 바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들어? 서연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엄마 쓰러졌잖아. 내가 쓰러졌어? 정희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래. 서연이 정희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니긴요. 언니가 전화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검사 결과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정희의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고 혈압도 많이 높아요.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장 위험한 건 아닌데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해요?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해요. 상태 보고 결정할게요. 의사가 나가자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입원 못해. 재판 준비해야 해. 엄마, 지금 건강이 먼저야. 재판은 연기하면 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기하면 안 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정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발. 쓰러지면 재판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래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서연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희가 눈을 감았습니다. 35년을 참았는데 마지막 고비에서 몸이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태호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뭔데요? 원고분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소송 진행이 어려우시면 합의를 제안드립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합의요? 어떤 조건인데요? 서류 보내드릴 테니 검토해 보시죠. 서연이 전화를 끊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서류가 도착하자 서연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뭐래?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거의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야. 아파트 하나하고 위자료 5천만 원. 35년 살았는데 이게 다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말이 돼? 아빠가 엄마 아픈 틈 타서 이런 짓을 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서진이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대로 두면 엄마가 손해보는 거잖아. 그래도 지금은 안 돼. 엄마 건강이 먼저야. 서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왔구나. 어서 와. 정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건강이 제일이에요. 준혁이 과일 바구니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준혁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준혁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복도에서 서연이 합의서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아빠 측에서 보낸 거예요. 준혁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합의안이라고요? 어머니한테 이렇게밖에 안 준다고요? 응. 엄마 아픈 틈 타서 이런 거 보냈어. 아버지가 진짜.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준혁이 병실로 다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측에서 합의 제안했다면서요. 정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서연이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내용이 어떤데? 정희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거의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서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 내가 아픈 거 알고 이런 짓을 해? 어머니,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준혁이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할 수 있어요. 25년 동안 무슨 약속을 했는지, 어떻게 양쪽을 속였는지. 준혁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내 아버지잖아. 정희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언젠가 아버지가 오실 거라고, 우리랑 같이 살 거라고 믿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거짓말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여기 어머니한테도.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봤어요. 이제 진실이 이기는 걸 보고 싶어요. 서연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엄마가 힘을 얻고 있어.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가 침대 옆 탁자에 있는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정희는 합의서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병원 신세지면서까지 싸워야 하나 싶었어. 여기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어. 정희가 찢어진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러서면 내 35년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 그건 못 참아. 정희의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서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가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내가 쓰러진다 해도 너희가 있으니까 괜찮아. 끝까지 가보자. 정희가 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꼭 이기셔야 해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정희가 준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챕터 7연대와 승리. 2주 후 정희가 퇴원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죠. 최종 재판날 정희는 서연, 서진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몸은 괜찮아요? 서진이 정희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꼭 이겨야 하니까.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증인석에 준혁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정희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준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태호와의 관계를 말해주세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강태호의 아들입니다. 23이고요. 어머니는 박미선입니다. 피고인과 박미선 씨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해주세요. 준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25년 전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결혼했다는 걸 숨기지 않았대요. 그런데 왜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아버지가 곧 이혼하겠다고 했대요. 본처랑 정리하고 같이 살자고요. 어머니는 그 말을 믿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요? 네. 아버지는 매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올해는 꼭 정리한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증인의 어머니 박미선 씨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겁니까? 네. 저희 어머니는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만 기다렸어요. 제가 아빠 있다는 말도 밖에서 못하게 했어요. 들키면 아버지가 곤란해진다고. 준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아버지가 언젠가 오실 거라고, 우리랑 같이 살 거라고 믿으면서. 태호가 증인석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증인, 피고인이 원고에게도 같은 식으로 말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버지는 양쪽 다한테 똑같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본처랑 정리한다고 하고, 여기 어머니한테는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고. 준혁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쪽한테도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둘 다 놓기 싫었던 거예요.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나 아버지잖아. 재판장이 태호를 제지했습니다.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태호가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준혁아, 저는 25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생일마다, 명절마다 혹시 오실까봐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오셨잖아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오신 건 1년에 몇 번 안 됐어요. 그것도 몇 시간 있다가 가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바쁘시니까. 준혁아, 아빠도 힘들었어.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었으면 선택을 하셨어야죠. 한쪽을 선택하셨어야죠. 근데 아버지는 선택 안 하고 둘 다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게 비겁한 거예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은 25년간 두 여성을 속여왔습니다. 원고에게는 가족이 전부라고 하면서 내연녀에게는 곧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미 제출한 증거대로 피고인은 원고 몰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태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을 책임지려고. 책임이요? 정희 측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배우자를 25년간 속이고 재산을 빼돌리고 내연녀에게도 거짓 약속을 한 게 책임입니까? 태호 측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태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잘못한 건 압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처음에는 진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복잡해지고 아이가 태어나고 어느 쪽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재산 은닉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배우자 몰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따라서 은닉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며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합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과 서진이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상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측 변호사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기셨습니다. 정당한 몫을 찾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희가 변호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호가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정희가 걸음을 멈추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35년인데 이렇게 끝내야겠어. 내가 많이 미안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25년 전에 했어야지.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당신이 밖에서 아들 낳고 키울 때 나는 아들 못 낳았다고 혼자 울었어. 그 시간 돌려줄 수 있어?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태호가 정희의 뒷모습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서연, 서진, 그리고 준혁이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서연이 정희를 안았습니다. 이겼어요, 엄마. 진짜 이겼어요. 서진이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정희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어.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정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저를 미워하실 수도 있었는데 미워하지 않으셨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부모 잘못 만난 것뿐이야. 정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 잘 살아.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아버지처럼 살지 말고. 네, 명심할게요. 준혁이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준혁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 고마웠어요. 덕분에 엄마가 이길 수 있었어요. 저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도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오늘은 우리가 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가요. 서진이 준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희가 세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쏠게. 네 사람이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이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하는데 서연과 서진이 도와주러 왔죠. 엄마, 이 상자는 어디에 둘까? 서진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물었습니다. 그건 거실에 놔둬. 나중에 정리할게. 정희가 대답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햇살 좋다. 진짜 잘 골랐어. 서연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침에 해 뜨는 거 보이더라.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혼자 살아도 괜찮겠어요? 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편해. 그래도 심심하면 전화해요. 자주 올게요. 서진이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정희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삿짐 정리가 끝나고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괜찮다. 작지만 딱 좋아. 그래. 나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정희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근데 엄마, 기분이 어때요? 이제 진짜 혼자잖아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아. 정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2년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처음이야. 신기하더라. 엄마. 서연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엄마 진짜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려고. 이제 내 차례니까. 우리가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심심하면 안 되니까. 서진이 정희에게 안겼습니다. 정희가 서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자주 와. 밥 해줄게. 며칠 후 정희는 동네 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입구에 붙은 강좌 안내문을 둘러보다가 수채화 수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채화. 옛날에 그림 그려보고 싶었는데. 정희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접수처로 가서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어머, 저도 오늘 등록했는데 같이 배우게 됐네요. 옆에서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희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였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올해 63이에요. 저는 윤정이에요. 62이고요. 어머, 동갑내기네. 말 놓을까요? 영숙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편하게 해요. 정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첫 수업날 정희는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기본 기법을 알려주는데 정희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천천히 물을 묻혀서 색을 펴보세요. 정희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움직였습니다.
종이 위에 연한 파란색이 번져나갔습니다. 어머, 잘하시네요. 옆에 앉은 영숙이 말했습니다. 잘하긴요. 손이 떨려서. 정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요. 나도 그랬어요. 영숙이 자신의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한 꽃 그림이었지만 나름 정성이 담겨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정희와 영숙이 함께 문화센터를 나왔습니다. 정희 씨, 차 한잔 할까요? 그래요. 좋아요. 두 사람이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정희 씨는 어쩌다 수채화를 배우러 왔어요? 영숙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거 좋죠. 나도 그래서 시작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안 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5년 전에 갔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 뭘. 정희 씨는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 출발하는 거. 영숙이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야. 잃을 게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 영숙이 진심 어린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정희 씨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정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용기야. 참다가 그냥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영숙의 말에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뭐요? 앞으로 잘해봐요. 우리. 영숙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잘해봐요. 정희도 커피잔을 들어 영숙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준혁이에요. 응, 준혁아. 무슨 일이야? 저 취직했어요. 첫 월급 타면 밥 한 번 사드려도 될까요? 준혁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취직했어? 어디? 작은 회사인데요. 무역 관련 일이에요. 잘 됐다. 축하해. 정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면요. 정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부담 가지시면 안 해도 돼요. 아니야. 먹자.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지 뭐. 정말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과나 미안함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그냥 밥 먹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어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약속한 날 정희는 준혁과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준혁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왔어.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걱정 마. 다행이에요. 병원에서 뵀을 때 많이 걱정됐거든요.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이 식사를 했습니다. 준혁아,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요? 많이 힘들어 하세요. 아버지한테 배신감 느끼시고. 그렇겠지. 어머니도 이제 새 출발하시려고요. 25년 동안 기다린 게 허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준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심정 알 것 같아. 나도 그랬으니까. 어머니, 저희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남의 남편 붙잡고 있었으니까. 난 내 어머니 원망 안 해. 속은 건 똑같으니까.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넌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저요? 열심히 살려고요.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요. 그래. 그게 맞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뭔데? 아버지 원망하세요? 정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불쌍해. 저 사람은 평생 도망만 다녔으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선택 못하고. 준혁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거 없어.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지.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정희는 혼자 제주도를 여행했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남편이 그 여자와 이곳에 왔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정희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바람이 정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으려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구나. 정희가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이네. 정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습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엽서를 샀습니다. 정희가 펜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서연아, 서진아. 엄마 잘 있다. 내일 한라산 올라간다. 기다려라 정상. 정희가 엽서를 봉투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정희가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62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한라산 입구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가보자. 정희가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희의 뒷모습이 산길을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배신당한 윤정혜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결혼기념일날 남편의 거짓말을 알게 됐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던 남편은 여권도 없이 집을 나섰고 그날 저녁 낯선 청년이 문 앞에 나타났죠. 저 강태호 씨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정혜 씨의 35년이 무너졌습니다. 25년간 이중 생활을 해온 남편, 양쪽 여자에게 곧 정리할게라며 희망 고문을 해온 남편, 아내에게는 아들 못 낳았다고 핀잔하면서 밖에서는 아들을 낳아 키운 남편,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희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새 출발을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이혼해서 어떻게 살아? 참고 살지, 뭐하러 일을 크게 만들어? 창피하게 왜 그래? 하지만 정희 씨는 달랐습니다. 내 인생을 나한테 돌려받을 차례야. 이 한마디로 정희 씨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작이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일지라도 익숙하다는 이유로 붙잡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것을 참고 사는 게 정말 사는 걸까요? 겉으로만 가족인 척하며 속으로 썩어가는 게 행복일까요? 정희 씨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분명 두려웠을 겁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정희 씨는 두려움보다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시작한 거예요. 정희 씨가 친구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게 대단한 거야. 잃을 게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더 많거든.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잃을 게 없는데도 포기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어차피 안 돼.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말로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62세에 이혼한 정희 씨는 생애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가졌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모두 62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늙으면 스물에도 늙은이고 마음이 젊으면 이른에도 청춘입니다. 정희 씨는 62세에 비로소 자기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준혁이라는 청년입니다. 준혁이는 숨겨진 아들이었습니다. 23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아빠가 본처한테 붙잡혀 있다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난 후 준혁이는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혜 씨 편에 섰습니다. 재산 은닉 증거를 가져다 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짓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진실이 이기는 걸 보고 싶습니다. 20세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모의 잘못을 덮지 않고 진실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깨닫고 나도 당당해집니다. 준혁이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요. 이 한마디가 준혁이의 인생 방향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잘못을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해서 나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준혁이처럼 나는 다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태호 씨, 그 남편 이야기를 해볼까요? 태호 씨는 왜 25년간 이중 생활을 했을까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쪽도 저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 태호 씨의 변명입니다. 하지만 이건 변명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도 결정입니다. 태호 씨는 25년간 선택을 미룸으로써 두 여자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본처 정희 씨는 35년간 속으며 살았고 내연녀 미선 씨는 25년간 헛된 기다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결정을 회피한 태호 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책임한 것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하지, 언젠가 해야지, 곧 할게. 이런 말로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태호 씨는 사랑한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린 겁니다. 이쪽도 갖고 싶고 저쪽도 갖고 싶어서 둘 다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모든 걸 잃었습니다. 본처도 내연녀도 자녀들의 신뢰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다 잃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지키는 게 10개를 대충 쥐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희 씨가 바다를 보며 한 말을 기억해 주세요. 35년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있으려면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구나. 힘들었던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팠던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넘어져 봐야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울어봐야 웃음의 소중함을 압니다. 정희 씨의 35년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 35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단단한 정혜 씨가 있는 겁니다. 62세에 한라산을 오르겠다고 등산화 끈을 묶는 정혜 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시간들, 아팠던 기억들, 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이 내일의 더 멋진 여러분을 만들 겁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혜 씨처럼 당당하게 일어서세요. 준혁이처럼 진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태호 씨처럼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 없이 살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정혜 씨가 한라산 입구에서 한 말로 마무리할게요. 자, 가보자. 여러분도 가보세요. 어디든 무엇이든 가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